제40화 진림의 경문 제1장 진등은 유비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조가 두려워하는 것은 원소입니다. 원소는 기주, 청주, 유주, 병주 등 여러 주를 차지하고 100만 대군의 문관과 무장도 극히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어찌 지금 서찰을 보내 구원을 청하지 않으시는지요? 허허, 원소와는 왕래가 없는 데다 방금 그 아우를 파멸시킨 나를 도와주겠소? 이곳에 원소 집안과 3대에 걸쳐 가까이 지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서찰을 얻어보낸다면 반드시 도와줄 것입니다. 그게 누구요? 그분은 주공께서도 평소 몰라쳐 공경하시던 어르신인데 어찌 잊으셨습니까? 유비는 짚히는 것이 있었다. 혹 정강성 선생을 말하는 것 아니요? 진등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원래 정강성의 이름은 현이었다. 그는 학문을 좋아하고 재주가 많은데도 벼슬을 하지 않고 학문과 문장으로 천하의 이름을 떨친 마융의 문화에서 배웠다. 마융은 강의할 때마다 반드시 붉은 휘장을 친 다음 앞쪽에는 제자들을 앉히고 뒤쪽에는 가게들을 앉히며 양옆에는 아리따운 시녀들을 둘러 앉히곤 했다. 그런 환경에서 3년 동안 강의를 듣는데 정연은 단 한 번도 곁눈질하지 않는 집중력을 보였다. 마침내 정연이 그를 다 배우고 돌아가게 되자 마융은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네 학문의 비결을 전수받은 자는 오직 정연 하나뿐이다. 주인이 그러하다 보니 정연의 집에는 계집종들까지도 모두 시경을 줄줄 외웠다. 하루는 한 계집종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내지 못하자 정연이 회초리를 때리려 했다. 그러자 계집종이 핑계를 대는 바람에 정연은 더욱 화가 나서 다른 종을 시켜 그 계집종을 진흙탕에 끌고 다니게 했다. 그러자 이를 본 다른 계집종이 그 계집종에게 웃으며 시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여 물었다. 어쩌다가 진흙에 빠졌을꼬? 그러자 벌받던 계집종 역시 시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대답했다. 억울함 호소하다. 화만 당한 꼴이지. 그 집안의 먹과 풍취가 이와 같았다. 환제 시절에 정연의 벼슬은 상서에 이르렀으나 뒤에 십상시에 난이 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뒤 서주에서 살았다. 유비는 탁군에 있었을 때 그를 스승으로 섬겼고 서주목으로 있었을 때는 때로 초막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았을 정도로 그를 극진히 공경해오던 터였다. 그 정연을 떠올린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진등과 함께 그를 찾아가 서찰을 한 통 써달라고 청했다. 정연은 주저하지 않고 서찰을 써서 유비에게 주었다. 유비는 이 서찰을 손건에게 건네며 밤을 도와 원소에게 전하라고 했다. 손건은 나는 듯이 말을 달려 기주로 갔다. 원소가 받아본 정연의 서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엎드려 듣건대 한나라가 쇠퇴하니 간신들이 우악스럽고 사나워져. 밖에는 바로잡을 주춧돌 같은 인물이 없고 안에는 계책을 살필 기둥 같은 인재가 없습니다. 불충한 조조가 임금을 허두에 유폐시키니 사직이 위태롭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오직 명공께서 대대로 상공의 지위에 있으시어 천하가 큰 가뭄에 구름과 무지개를 바라보고 오랜 장마의 해들기를 기다리듯 우러러보고 있으니 만일 유연덕과 뜻을 같이하여 이윤과 주공의 자취를 함께 세운다면 이름이 역사에 남아 만대토록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뜻을 듣고 헤아려 주기 바랍니다. 훗날 충무공 이순신이 난중일기에서 사용한 밖에는 바로잡을 주춧돌 같은 인물이었고 안에는 계책을 살필 기둥 같은 인재가 없습니다라는 구절은 정연의 위 문장에서 따온 것이었다. 서찰을 읽어본 원소는 심사가 복잡했다. 유비는 내 아우를 공격해 죽였으니 원래대로라면 도와준다는 것이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상서에 간곡한 부탁이 있으니 가서 구해주지 않을 도리도 없게 되었구나. 마침내 그는 군사를 일으켜 조조를 토벌할 일을 상의하기 위해 문관과 무관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러자 책사 전풍이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다. 몇 해째 군사를 일으켜 백성들은 지쳐있고 국간에는 쌓인 것도 없는데 대군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먼저 사람을 허도로 보내 임금께 공손찬을 이겼다는 승전보부터 올리십시오. 만일 이것이 통하지 않거든 조조가 임금과 신하 사이의 통로를 막고 있다고 상소하십시오. 그런 다음 군사를 일으켜 여행에 주둔시키고 다시 한 해에 배를 더 많이 늘리며 무기를 정비하고 정예병을 국경지대로 나누어 배치하면 3년 안에 천하를 도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조정의 시여사를 지내다가 십상시에 바로가 눈꼴 시어 낙향했던 전풍은
원소가 공손한 말과 정중한 예로서 청하는 바람에 그의 수하가 되었다. 박학다식하며 지략이 뛰어난 1급 책사로 조조 휘하의 순욱 같은 존재였다. 지난날 원소가 공손찬을 멸하여 군웅들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사실은 전풍의 계략 덕분이었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원소는 전풍의 준비론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거렸다. 그 틈을 엿본 책사 신배가 일어나서 전풍의 준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명공의 신묘한 무용과 황하 이북의 강성함을 이용하여 군사를 일으키면 역적 조조를 토벌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인데 무엇 때문에 시일을 끈단 말이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의 신배는 매사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책사 저수가 일어나서 신배의 강경론을 막았다. 강성하다고 전쟁에 꼭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조조는 이미 군유를 펴고 있고 병사들도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공손찬하고는 다르지요. 지금 승전보부터 올리자는 좋은 계책을 버리고 명분 없는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명공께서 취하실 일은 아닙니다. 지난날 헌제가 장안을 떠나 하동등지에서 유랑할 때 그를 업성으로 모셔와 천하의 제후들을 호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천하평정의 보관을 맨 처음 내놓은 것은 저수였다. 그러나 우유부단한 원소는 그 계책이 좋다면서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아 결국 과단성 있는 조조가 비슷한 안을 내놓은 순욱의 계책을 뒤에 채택함으로써 임금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처럼 멀리 내다보는 저수의 생각에 원소가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자 이번에는 책사곽도가 일어나서 신배의 의견을 두둔했다. 조조를 치는 일인데 어찌 명분이 없다 하십니까? 주공께서는 정정당당하게 하루라도 빨리 대업을 이루셔야 합니다. 정상서의 서찰대로 유비와 함께 대의를 앞세워 일적 조조를 무찔러 없애시기 바랍니다. 이는 위로 하늘의 뜻에 따르고 아래로는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니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쪽은 전쟁을 말리고 다른 한쪽은 부추기는 논쟁이 계속되자 원소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때 허유와 순심이 밖에서 들어왔다. 제2장. 원소는 그들을 보자 구원자를 만난 것 같은 눈빛을 하며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은 식견이 많으니 어떤 주장을 하는지 들어보아야겠다. 정상석께서 우리에게 유비를 도와 조조를 치라는 서찰을 보내셨는데 어떤가? 군사를 일으켜야 옳은가? 아니면 일으키지 말아야 옳은가? 두 사람이 입을 모아 말했다. 명공께선 많음으로 적음을 이기고 강함으로 약함을 치는 것이며 한나라의 역적을 토벌하고 한나라 황실을 붙드는 일이니 군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자 원소가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쳤다. 두 사람의 의견이 내 마음과 같구나. 마침내 군사를 일으키기로 결정한 원소는 우선 손건에게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정연에게 알리고 아울러 유비에게도 지원군을 보낼 터이니 응접 준비를 하라는 전가를 보냈다. 이어 신배와 봉기로 하여금 군사를 통솔케 하고 전풍 순심 허유를 책사로 삼은 뒤 알량과 문추를 장군으로 삼아 기마병 15만과 보병 15만, 도합 정예병 30만을 일으켜 여양을 향해 진군키로 했다. 병력 배치가 끝나자 곽도가 들어와서 원소에게 말했다. 명공께서 대군을 일으켜 토벌에 나서시는 것이니 반드시 조조의 악행을 열거하여 각군의 경문을 돌리십시오. 죄를 밝히고 토벌에 나서야 명분과 말발이 서니까요. 원소는 그 말에 따라 서기 진림에게 경문을 쓰라는 영을 내렸다. 진림은 일찍이 조정주부로 있을 때 동탁을 낙양으로 불러들여선 안 된다고 대장군 나진에게 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견한 대로 동탁이 난을 일으키자 기주로 피신했다가 원소에게 기록관으로 발탁되어 오늘에 이른 인물이었다. 공용, 서간, 완우, 왕찬, 유정, 응창 등과 함께 건한칠자의 한 사람으로 불릴 만큼 문장력이 뛰어난 자이기도 했다. 경문을 기초하라는 원소의 명을 받자 그는 다음과 같이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대저 듣자니 총명한 임금은 위기를 대비하여 변란을 다스리고 충신은 어려운 때를 염려하여 권력을 바로 세운다고 하였다. 이런 까닭에 비상한 인물이 있어야 비상한 일이 있고 비상한 일이 있어야 비상한 공을 세우게 되나니 무릇 비상한 것은 오직 비상한 사람이라야 헤아릴 수 있는 법이다. 지난날 강력한 진나라의 나약한 임금이 들어서자 환관 조구가 정권을 잡고 조정의 권세를 휘둘러 자기 마음대로 형벌과 부기를 내렸다.
때에 사람들이 겁을 먹고 감히 바른 말을 못하더니 마침내 임금이 망이궁에서 시해되고 조종이 불타 없어져 그 더러운 치욕이 지금에까지 이른 바 영원히 세상의 본보기가 되었도다. 그들 여후 말년에는 여산과 여록이 전제 정치를 하여 안으로는 남북이군을 아우르고 밖으로는 양나라와 조나라를 다스리며 온갖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결하는 등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가하여 상하질서가 무너지니 온 나라가 무서워 떨었도다. 이에 강우주발과 주호후 유장이 분노하여 포악한 역적들을 모조리 죽이고 태종을 옹립한 까닭에 왕도가 다시 융성해졌다. 더불어 세상이 광명을 되찾으니 이것이야말로 대신이 권력을 바로 세운 좋은 규범이 되었노라. 사공조조의 하랍이었던 중상시 조등은 좌관, 서황과 함께 요사스럽고 흉악한 짓을 저지르고 탐욕과 횡포를 일삼아 풍속을 해치고 백성을 못살게 굴었다. 아비 조승은 구걸하듯 양자로 들어가 뇌물로 벼슬을 사고 권문세가에 금은 보화를 수레 가득 바쳐 상공의 자리를 훔침으로 나라를 망쳤도다. 조조는 고자가 남긴 초한 자식으로 본시 뛰어난 덕행이 없는 데다가 약삭 빠르고 교활하며 표독하고 가벼우며 난리를 좋아하고 재앙을 즐기는 자로다. 나 원소는 응양군을 거느리고 흉악한 역적을 쓸어버렸으나 이어 동탁이 나타나 벼슬을 침범하고 나라를 모질게 굴므로 칼을 들고 깃발을 휘날리고 북소리를 울려 발해에서 명을 내리고 널리 영웅들을 끌어모아 그 허물을 따지지 않고 발탁했었도다. 그런 까닭에 조조와도 같이 의논하고 함께 이를 도모하여 별동군을 내주었으니 이는 매나 개같은 그의 재주가 아군의 발톱과 어금니로 쓸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조는 어리석고 경박하며 생각이 짧아 가벼이 나아갔다가 쉬 물러나는 바람에 다치고 부러지고 오그라져 여러 차례 군사를 잃었으므로 그때마다 내가 군사를 다시 나눠주고 보충해 주었다. 그리고 표문을 올려 그를 동군태수에서 연주자사로 승진시키고 호랑이 무늬에 무관 복장을 입는 장수로서의 권위를 갖추게 하여 예전 진나라 군사가 한 번의 대승으로 임금의 신뢰에 보답한 것과 같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조조는 마침내 세력을 얻게 되자 멋대로 날뛰기 시작하여 그 행동이 방자하고 흉악하고 사특한 데다 백성의 재물을 수탈하고 어진 이를 죽이고 착한 이를 해쳤다. 그런 까닭에 구강태수 변양은 재주가 뛰어나 그 이름이 천하에 났으나 바른 말을 하고 아첨하지 않으므로 몸과 머리가 잘리고 처자식까지 몰살을 당하였다. 이에 유림이 분개하고 백성들의 원망이 극에 달하여 한 사람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나면 온 고을이 동조하고 나서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그 몸은 서주에 서격파되고 땅은 여포에게 빼앗긴 뒤 동쪽 변방을 전전하였으나 발붙일 곳이 없었다. 나는 오직 나라의 줄기를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하려는 뜻에서 또 반역자의 무리는 되지 않겠다는 뜻에서 다시 깃발을 들고 갑옷을 입고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정벌에 나서니 진과 북이 울리는 곳마다 여포의 무리는 달아나기에 바빴다. 그리하여 조조를 죽음의 구렁에서 건져주고 그의 자사 자리도 되찾아 주었으니 나는 연주의 백성들에게서 얻은 것이 없지만 조조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도다. 제3장 조조를 토벌하는 경문은 진림이 기초한 것이지만 경문에 실린 내용은 원소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경문에 덕행이 없는 데다가 약삭 빠르고 교활하며 표독하고 가벼우며 난리를 좋아하고 재앙을 즐기는 어리석고 경박하며 생각이 짧은 조조가 연전연패한 것을 자신은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었다는 대목 등을 보면 조조에 대한 원소의 초조감 같은 것이 내비친다. 어떤 초조감이었을까? 동문수학하며 유협놀이를 함께 즐기던 소년 시절의 조조는 늘 자기보다 미치었다. 출신 배경도 그렇지만 키도 작고 볼품없이 생긴 조조와 달리 그의 용모는 수려하고 위엄이 있었을 뿐 아니라 풍채 또한 당당했다.
이 같은 풍채와 몸가짐을 풍도라고 하는데 원소는 바로 그 풍도가 훌륭했다. 보기만 해도 무엇 같아 보이는 그런 풍도. 수많은 인재가 그에게로 몰려든 것은 뛰어난 가문과 함께 뛰어난 그의 풍도 때문이었다. 또 그 자신도 주변의 인재 모으기를 즐겼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모여든 인재들이 내놓는 충고를 잘 듣지 않고 계략은 채택하기를 주저한다는 점에 있었다. 그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세상 물정을 모르는 부잣집 도련님 같은 데가 있었다. 그 결과 저수의 천하평정안을 먼저 들었으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않고 미적거리다. 조조에게 임금을 빼앗겼는데 이것이야말로 뼈아픈 실수였다. 왕정에서는 임금을 끼고 도는 자가 명분을 얻는다. 과연 조조는 그 명분을 움켜쥐고 천하를 호령하는 승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원소는 초조감을 느끼게 되었다. 한나라 최고 명문가의 자제로 한때 18제후의 맹주였던 원소의 입장에서는 그 밑에서 겨우 유군이나 이끌던 조조에게 앞지름을 당한 것이었다. 그가 전풍이나 저수의 전쟁 연기론을 밀어내고 전쟁을 부추긴 신백곽도나 전쟁을 촉구한 허유순심의 의견에 동조한 까닭이 바로 여기 있었다. 진림은 다시 붓을 움직였다. 그 뒤 임금께서 낙양으로 돌아올 무렵 도적대가 정사를 어지럽혔다. 때마침 기주 북쪽 변경에 사변이 있어 떠날 경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종사중랑 서운으로 하여금 조조를 서울로 보내 천지신을 모신 사당과 선조를 모신 종묘를 보수하고 어린 임금을 잘 호위하라 일렀도다. 그러나 조조는 곧 본색을 드러내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임금을 협박하여 도읍을 옮기고 궁정을 장악하며 왕실을 업신여기고 법도를 무너뜨리며 기강을 어지럽히고 행정의 핵심인 산대를 장악하여 조정의 정사를 멋대로 주무르니 벼슬과 산이 그의 마음에서 나오고 형벌과 죽음이 그의 입술에 달리게 되었도다. 그래서 자기가 아끼는 사람은 5대까지 혜택을 내리고 싫어하는 사람은 3족을 멸했다. 또 모여서 비판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죽이고 속으로 불평하는 자는 은밀히 죽이니 벼슬아치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도로마다 눈이 달린 듯하여 길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며 상선은 언제 모였다는 것만 기록할 뿐 공경들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머릿수만 채울 뿐이로다. 그런 까닭에 태위 양표는 사공과 사도를 여기만 원로로서 더없이 높은 자리에 있었건만 조조에게 밉보이자 무고한 죄를 뒤집어쓰고 고문을 당해 5가지 형벌을 당했다. 이처럼 조조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국법은 돌아보지도 아니하였다. 또 의랑 조언은 충성스럽게 가다며 바른 말을 하는데 그 옳음이 받아들일 만하였기 때문에 임금께서도 귀를 기울여 때로는 낯빛을 꽂히시고 때로는 포상하셨다. 그러나 조조는 당시 권세를 어지럽히고 빼앗고 싶은 나머지 언로를 막고 임금께는 알리지도 않은 채 멋대로 잡아다가 즉석에서 죽였던 것이다. 또 양요왕은 선제의 동복 형제인즉 그 능묘도존 귀함으로 그곳에 있는 뽕나무, 가래나무, 소나무, 잣나무까지도 귀히 여기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조조는 장교와 관리와 병졸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쪼개 시체를 꺼낸 다음 그곳에 묻혀있던 보물을 약탈하였으니 임금께서는 지금까지도 눈물을 흘리시고 선비와 백성들도 모두 마음으로 애통이 여겼도다. 그런데도 조조는 무덤을 파내는 발구중랑장이니 금을 찾아내는 모금교인이 하는 벼슬아치까지 두고 가는 곳마다 무덤을 파헤치니 드러나지 않는 해골이 없었다. 몸은 삼궁의 지위에 있으면서 행동은 도적과 다름없이 나라를 더럽히고 백성을 해치니 그 독이 사람과 귀신에게까지 뻗쳤도다. 게다가 치밀하고 까다로운 법령으로 참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는 바 이는 골목마다 그물을 설치하고 길에 함정을 잔뜩 파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도다. 그래서 백성이 손을 들면 그물에 걸리고 발을 움직이면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연주와 예주에서는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고 도성에서는 한탄의 원망이 가득하도다. 서책을 두루 살펴봐도 도리에 어긋난 신하들 가운데
그 탐욕스러움과 잔인함과 가혹함과 포악함에 있어 조조보다 더한 이는 없었도다. 나는 그동안 외부의 간적을 꾸짖느라 틈이 없었기에 그의 잘못을 너그러 이용서하고 고쳐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조조는 승냥이와 이리 같은 야심으로 반역의 음모를 감춘 채 나라의 기둥과 들보를 꺾고 흔들며 한나라 황실을 외롭고 약하게 만들기 위해 충실하고 올바른 신하들을 송두리째 없애고 오로지 저 혼자 사납고 영맹스러운 효웅이 되었도다. 지난번 내가 북을 울리고 북쪽으로 가서 공손찬을 토벌할 때는 그 도적이 강력히 맞서 1년 동안이나 호위 공격에 저항하였다. 그가 격파되기 전 조조는 몰래 서찰을 주고받으며 겉으로는 임금의 군대를 돕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군을 습격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의 심부름꾼이 잡혀 계획이 탄론하고 공손찬 역시 주살되는 바람에 조조의 칼끝도 위축되고 그 꾀함도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이제 조조가 오창에 진을 치고 황하가 굳게 가로막아주는 걸 믿고서 마치 사마귀가 앞발로 수레를 막는 것 같은 만용을 보이고 있도다. 나는 한나라의 위령을 받들어 천하를 평정하고자 하노라. 긴 창을 든 병사가 100만이요. 용감하고 날랜 기마병이 1000무리라. 옛날 중왕, 하육, 오획 같은 용사들을 떨쳐 일어나게 하여 좋은 활과 강한 쇠뇌의 재주를 마음껏 발휘시키니 병주에서 태항산을 넘고 청주에서 제수와 탑수를 건넌 뒤 대구는 배를 타고 황하를 건너 앞서 나아갔다. 이어 형주에서 완연과 서편으로 내려가 조조의 배후를 견제하면서 천둥처럼 흔들고 호랑이처럼 전진하고 횃불을 들어 지푸라기를 태우듯 푸른 바다를 들어 달아오른 숯불에 쏟아붓듯 하면 어찌 멸망하지 않을 자가 있으랴. 또한 조조군 중 싸울 만한 자는 모두 유주와 기주 출신이거나 또는 옛 사병 출신들이라 모두 생이별하고 온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나머지 연주, 예주의 백성과 여포, 장양의 옛 부하들도 싸움에 진 후 조조의 협박을 받아 우선은 일시구차하게 복종하고 있지만 각기 상처를 입어 조조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 따라서 만일 회군하여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북치고 뿔나팔을 불면서 흰 깃발을 흔들어 항복의 길을 열어준다면 반드시 군사가 와르르 무너질 터이니 칼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리라. 지금 한나라 황실은 쇠약해지고 기강이 풀어지고 끊어져 조정에는 일개 보좌도 없고 신임하던 중신에게는 역적을 막을 힘도 없으며 도성 500리 이내에 잘 훈련된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떨구고 날개를 접고 있어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 비록 충의로운 신하의 보좌가 있더라도 잔인하고 난폭한 신하의 협박을 받을 터이니 어찌 그 절개를 펼 수 있으랴. 또 조조는 정예병 700으로 궁궐을 에워싸 지키면서 겉으로는 임금을 수기한다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볼모로 잡아놓은 것이니 임금의 자리를 빼앗는 반역의 싹이 이로 인해 움틀까 두렵도다. 이야말로 충신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열사가 공을 세울 수 있는 때이니 누가 힘쓰지 않겠는가. 조조는 또 임금 명령을 사칭하여 군사를 일으키라는 사신을 보낼 것이니 먼 변두리 지역에서 그 말을 잘못 듣고 군사를 보내준다면 다중의 뜻을 어기고 함께 반역하는 것이다. 명분을 그 거사는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터이니 사리의 발근이가 취할 바 아니라. 오늘로 유주, 병주, 청주, 기주의 4개주에서 동시에 진격하나니 이 경문이 도착하면 형주는 곧 현재의 병력을 동원하여 건충장군 장수와 협동하면 그 위세가 볼만할 것이다. 주군에서도 각기 의병을 일으켜 경계선에 포진하고 모의를 떨쳐 함께 사직을 바로잡는다면 비상한 공적이 예에서 드러나게 되리라. 조조의 수급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5천 오후에 봉하고 5천만 전에 상금을 주리라. 조조의 사병이나 편장 비장 장교 및 아전들 가운데서 항복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묻지 아니하리라. 은혜와 신의를 널리 알리며 규정에 따라 포상함을 천하에 보고하나니 임금께 속박과 핍박에 난이 있음을 두루 알리고 법에 따라 집행하라.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